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 본투표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최대 격전지 수도권, 충청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야가 보고 있는 최대 승부처는 어디고 이번 선거의 막판 변수는 무엇이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경남 밀양에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 3단계,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봄 가뭄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먼저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죠. 여야는 이 경합주에 대한 총력 유세 속에서 난타전을 벌이면서 막판 호소에 나섰습니다. 서울광장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서울시청 앞 스튜디오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제 시간 8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주요 후보들 오늘 마지막 유세 어디에서 펼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화력을 초접전 지역인 경기도를 비롯해 중원, 충남과 충북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청계광장에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 남부권을 하나씩 훑은 뒤 수원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합 지역인 대전과 세종 그리고 서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저녁 용산역 광장에 모여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에게 힘을 실는다는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9개 시군을 돌고 도청 소재지가 있는 수원에서 피날레 유세를 진행합니다. 이번 선거 최대 경합 지역인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오늘 유세 현장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라고 하는 이 여론조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합니다. 일반되게 선거 후보에게 흑색선전이라 하는 저런 후보가 그들의 시선에는 여러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오로지 자신들의 측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12년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12년 이제 돌려받아야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선거가 막바지에 가까워지면서 여야가 주고받는 말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때 아닌 AI 윤석열 논쟁이 커졌지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SNS를 통해 AI 윤석열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판을 키웠습니다. 국민의힘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가 돌린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이 지지 연설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에 대해 박영일 후보 측은 YTN과 통화해서 지지자 개인이 올린 것이고 당이나 후보 측에서 활용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지방선거가 가까우니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관계없는 일에 탄핵이라는 용어를 가볍게 쓰기 시작하는 걸 보니 끝까지 대선 불복한 심산이라면서 잠시 뒤 직접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네, 이밖에 김포공항 이전 논란도 이번 선거에 블랙홀이 됐는데요. 오늘도 서로 쓴소리를 뱉었죠.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경기도에서 도망온 이 후보가 이제 김포공항까지 도망가게 하려 한다면서 나만 살겠다는 팀킬이라고 비난했고, 제주를 찾은 이준석 대표도 김포공항 이전은 제주 완박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무식한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기본 논리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발상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아집에 섞인 그런 일단 주장을 빨리 거두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지만이 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항으로 제주 관광이 망가진다는 주장은 잘못된 선동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거짓말을 명색이 서울시장이라는 분이 집권당의 지도부라는 분들이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하는 거짓말, 악당의 조작 선동 아닙니까, 여러분?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공론화를 거쳐 정책을 확정하는 건 선거의 긍정적 역할이라며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반지방자치적인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이처럼 잇따라 터진 막판 변수가 경합지역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노심초사하면서 내일 본선거에서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앞 특별 스튜디오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내일
투표장에 나가시는 분들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투표용지가요, 모두 7장 정도 됩니다. 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한 장 더 받게 됩니다. 네, 투표용지를 모두 다른 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알고 투표장에 가면 한결 더 수월하겠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표할 용지는 모두 7장. 먼저 교육감, 광역단체장, 그리고 기초단체장 투표용지를 받아 1차 투표를 합니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유일하게 가로형인데요. 기호, 정당 이름이 없습니다. 후보자 이름을 잘 파악해둬야겠죠? 1차 투표가 끝나면 이제 나머지 4장도 받는데요. 지역구 기초의원 투표용지에는 기호 옆에 가나다 표시가 있습니다. 한 정당에서 여러 후보가 출마하는 경우인데 반드시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한 표, 무효표 처리되면 곤란하겠죠? 반드시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금 덜 찍혀도 정규 기표용구라는 게 확실하다면 인정되고요. 청인, 그러니까 용지에 도장이 있고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도장을 여러 개 찍었을 때 이 투표용지는 인정됩니다. 여러 개 찍은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 선에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가 찍힌 투표용지들인데요. 이렇게 청인이 남아있고 한 후보에만 명확히 도장이 찍힌 건 인정됩니다. 여러 개 다 도장을 찍은 것들인데요. 한 명의 후보자란에 선이 닿았다면 그 후보를 찍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인주가 다른 후보 칸에 묻었거나 투표용지를 접으면서 다른 칸에 묻은 것, 둘 다 유효합니다. 하지만 기껏 투표하고 나서 공명선거나 자신의 이름 등을 적어 넣으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네, 지방선거 본투표가 내일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민심은 과연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줄까요? 어제는 서울시장 후보들하고 인터뷰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김동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데요. 네.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 지금 광명시에 있습니다. 네. 오늘 시군 방문하는데 8번째 시에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광명에 계시는군요. 경기 지역 이번 선거 박빙 그렇습니다. 지역이잖아요. 후보님께서 느끼시는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박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경기도에 28개 시군을 오늘까지 3일째 돌고 있는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 분들이 제대로 일할 일꾼 뽑아야 되겠다는 성원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대로 일할 일꾼을 뽑는다고 하신다. 도민들께서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들이 교통 문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예. 인생 해결, 청년 문제였는데 이걸 다 합쳐서 얘기를 하면은 정말 경기도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사람, 말꾼이 아닌 일꾼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제기하셨습니다. 네. 말꾼이라고 하면은 어떤 후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네. 남이 한 일 대변해주고 남이 써준 글 읽고 예. 말이 앞서는 후보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상대 후보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현안 얘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네네. 전 경기지사였죠. 이재명 후보가 지금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김포공항 문제는 특별히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에 네. 있는 곳이고 예. 저는 성남에는 서울공항과 수원 공공항 이전 얘기를 하면서 네. 그 대체주로 경기 남부에 국제공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경기 남부에 반도체 네. 클러스터에 그 국제공항을 새로 만들어서 예. 지금 반도체 수출이 항공화물이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반도체 수출의 허브 또 경기 남부의 인구가 1,000만이 넘기 때문에 그 도민을 위한 경기 남부 쪽에 국제공항을 얘기했기 때문에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과 수원공공항 함께 이전해서 그쪽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런데 네. 지금 그 당 내에서도 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나 봐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세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김포공항 이전을 생각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이 지방선거에서 여러 지역에 계신 후보들께서 네. 각자의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서로 간에 이제 이 상충이 빚는 것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거는 당 차원에서 충분한 조율을 좀 사전에 했거나 또는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되시면 이 공약을 일단 당 차원에서 논의한 뒤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겠네요? 김포공항은 경기도 관할이 아니고 네. 서울에 있고 활주로가 인천 계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오로지 제가 추구하는 서울공항과 수원공공항 이전 그리고 네. 그곳에 4차 첨단 산업과 주거 또 복합 문화단지를 만들겠다는 공약 그것을 충실히 이행할 생각입니다. 네. 아니 경기 도민분들도 김포공항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어제는 김은혜 그렇습니다. 후보와 예, 오세훈 맞습니다. 후보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대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경기지사 도전에 나선 김은혜 후보도 같이 오세훈 후보와 반대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제가 내세운 공약인 경기 남부 쪽에 국제공항이 만들어지면 예. 경기도민의 삶의 편의와 또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 또 반도체 수출 허브로서의 역할 네네. 그리고 배후에 국제 자유도시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경기도민의 삶을 위해서 정말 좋은 그런 진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 문제는 여기까지 물어보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김은혜 후보의 재산 허위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그리고 선관위가 이를 네, 받아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받아서 내일 경기도 전역에 있는 투표소에 네. 김은혜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을 전부 게시하도록 결정을 선관위에서 했습니다. 네. 김은혜 후보 측 입장은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고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김은혜 후보 측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딱 두 줄 그렇게 입장을 냈는데 네. 그 입장이 오히려 경기도민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이지요. 예. 16억 정도의 재산을 축소했다면은 예. 그 금액은 서민이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입니다. 예. 그리고 분당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그런 것들을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면서 그러면서 딸랑 실무착오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경기도민을 정말 화나게 하는 일이죠. 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경기도민과 유권자들을 우롱하고 또 공직자 선거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예. 그동안에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있을 적에 설령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까지 가는 이거는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김은혜 후보는 저와 TV 토론회에서도 잘못됐으면 벌을 받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네. 이제 본인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또 김동연 후보 부총리 시절에 납품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인의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설 선물 관련해서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예. 예,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런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본인의 잘못된 게 나올 때마다 전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고 있어요. 예. 저는 공직 34년 동안 네. 깨끗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주겠다는 정관료도 거절한 사람입니다. 예.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투명한 절차와 적법한 절차, 국가개혁법에 따라서 했고요. 네.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는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 건은 선거가 끝나도 제가 반드시 이 흑색 선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지방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열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내 내용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저희들이 먼저 성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만든
개혁과 변화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대선에서 석패한 뒤에 네. 이와 같은 문제를 찾고 예. 개혁하고 변화하는 노력을 보였는데 조금 주저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저 김동연이 경기도에서 출마하면서 민주당의 변화, 성찰,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오늘 기자회견에서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군요. 먼저 변화하겠습니다. 예. 기득권 내려놓고 변화하고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단단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586 용태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와 같은 것들은 선거가 끝난 뒤에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정치교체 공동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미흡했다고 하는 성찰과 바뀌고 변화하겠다는 한결같은 단단한 의지를 보여주고 예. 일단 지방선거가 이제 내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마친 뒤에 정책교체위원회를 통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개혁과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당론으로 모아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점에 있어서 제가 정치교체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아주 그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경기 도민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투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경기도를 위해서 일할 말꾼이 아닌 일꾼인지,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은 누군지, 거짓말하고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동안 정말 국민 곁에서 서민과 공감하면서 청렴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일과 성과로 보여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해 주시고 꼭 투표에 참석해 주셔서 참가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그래서 이 경기도를 이끌 제대로 된 사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동연이 그 역할 충분히 그리고 성실하게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문혜 후보와도 국민의힘 김문혜 후보와도 저희가 연결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김 후보 측의 요청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 밀양시 이 보북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서 산림당국이 산불 3단계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가 주변까지 불이 내려오면서 주민 대피령도 내려져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남 밀양 산불 현장입니다. 네, 불이 난 지 6시간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장 진화 작업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산불 주부를 잡았다는 소식 아직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야산을 한번 보시면요, 쉴 새 없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위로 헬기는 연신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불은 산미까지 내려와 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늘에는 연기가 자욱합니다. 불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남 밀양시 북면 추나리 야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했는데요. 산불 국가위기경보도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150헥타르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시설물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산 우려가 있는 인근 마을 100가구 470여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 3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이 100헥타르가 넘을 때 발령됩니다. 이에 따라 산림당국은 헬기 42대와 인력 1,552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또 소방당국도 전국 소방동원력 1단계를 발령하고 주변시도 소방자원을 동원해 산불이 민간시설로 번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최대 초속 11m 정도 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불을 완전히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밀양 산불 현장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대구 달성군 하빈면 야산에서 불이 나서 바람을 타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과 산림당국은 헬기 5대와 진화인력 2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피해 면적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취재기자와 함께 지금 밀양에 난 대형 산불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진두 기자,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산불이 크게 났어요. 지금 산불이 난 지 6시간밖에 안 됐는데 위기경보 심각 단계입니다. 네. 지금 산불이 얼마나 많이 번지고 있습니까?
오늘 산불이 9시 25분쯤 난 걸로 보이고요. 예. 신고가 된 건 9시 29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9시 29분에 신고가 된 뒤에 11시에 산불 위기경보 1단계가 아니라 2단계가 바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예. 그런데 2단계가 발령된 지 45분 만에, 그러니까 오전 11시 45분에 3단계가 발령되면서 국가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전 중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고 그 강한 바람에 산불이 급속하게 번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번지면서 지금은 바람이 잦아들고 속도도 좀 번지는 속도도 늦춰졌긴 합니다만 네. 지금 산불이 피해를 준 면적이 180헥타르가 넘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대형 산불이 된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예. 그래픽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발화 지점이 보이죠. 예. 발화 지점이 보이고 그게 지금 굉장히 4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순식간에 불이 타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산등성이를 넘어가면서까지 불이 번졌는데 오전 중에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고요. 예. 그때는 지금 연기가 보면 위로 오르지 않습니까? 예. 위로 오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였다고 바람 합니다. 때문에요. 그러니까 강한 바람 때문에 그때는 거의 진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렇군요. 예. 넘어가면서 지금 바람이 좀 약해지면서 진화 헬기가 투입이 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연기가 워낙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바람이 저렇게 네. 강하게 불면 헬기도 제대로 끄기가 진화 작업을 하기가 어렵겠는데요. 그래서 오전에 좀 힘들었던 거고요. 그렇군요. 오후 예. 들면서 바람이 좀 잦아들면서 헬기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연기가 워낙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숲이 굉장히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불이 어느 지역에 났는지 또 연기까지 겹쳤기 때문에 헬기가 떠서도 어느 지점에 물을 뿌려야 될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현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산불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인력들이 1,600명이 투입이 네. 됐고요. 헬기가 초대형 헬기 한 번에 8톤의 물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헬기가 2대가 투입됐고 예. 전체적으로는 44대 헬기가 투입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범위가 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화율이 3%입니다. 산불 3단계가 이제 발령이 됐다면 전국에 있는 소방서가 총 출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변의 인근 지역에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총 투입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해가 지려면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야간이 되면 산불 진화가 또 어렵잖아요. 지난번하고 좀 다르게 그래도 일몰 시간이 오늘 저녁 7시 40분, 50분 정도까지는 예. 해가 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때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바람이 잦아든다는 게 지금 굉장히 좋은 요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모든 가용 자원이 투입되다라는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예. 연기가 워낙 많이 난다. 그리고 그 지역이 대부분 침엽수림, 그러니까 불이 있으면 굉장히 잘 타는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일몰 전까지 시간이 한 4시간 정도가 남았지만 완벽한 진화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군요. 하지만 다행스럽게 바람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야간에 민가까지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내일 오전에 또 일출도 빨리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내일 오전 중까지는 여유를 두고 완진까지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주말에 났었던 울진 화재는 그렇죠. 울진 산불 같은 경우에는 딱 만 하루에 23시간 만에 진화가 됐거든요. 네네. 이렇게 빨리 진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때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기상 여건도 좀 낮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똑같습니다. 네. 굉장히 무척 건조한 날씨는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때보다는 바람의 강도가 조금 좀 잦아들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때는 초속 10m 정도의 바람이 불었다면 네. 현재 지금 바람 속도를 보니까 초속 2에서 3m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고 바람이 예. 많이 잦아든 거네요. 그렇죠. 예. 오늘은 지금 북풍이 불고 있는데 6시 이후에는 남풍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예. 민가를 위협하던 불길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올라가는군요. 다시 예. 올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확산되거나 위험한 순간을 맞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완벽한 진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지난 주말보다는 좀 빨리 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봄에는 건조하다 보니까 봄에 큰 불 그 소식이 많은데 네. 이렇게 여름 앞두고 이 정도의 대형 산불이 일어납니까? 저도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5월 정도가 되면 산불이 나긴 합니다. 네. 나긴 하는데 5월이 되면 반대로 비가 자주 옵니다. 예. 특히 중부보다는 남부 지방으로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충분히 적셔진 상태에서 산불이 난다면 그렇게 많이 크게 번지지는 않거든요. 대형 산불로 일어날 가능성,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근데 올
올해는 좀 특이합니다.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한 가지는 무척 가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거의 안 오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밀양 지역을 한번 보니까요. 네. 지난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비가 내린 양이 174mm. 6개월 동안 174mm가 왔는데 예년에 비하면 46%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울진을 볼까요? 울진 같은 경우에는 161mm의 비가 왔는데 예년에 비하면 4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비의 양이 적은데 특히 5월이 되면 5월에 밀양하고 울진 지역에 비가 온 양이 2mm, 3mm입니다. 네. 비가 온 날도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척 건조한 날씨, 겨울 가뭄이 이어졌다가 봄 가뭄으로 이어졌는데 특히 5월에는 정말 비다운 비가 한 차례도 내리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큰 요인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올 봄에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 날이 많았기 그렇군요. 때문인데 예. 이 강하게 부는 바람이 산불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준 겁니다. 예년보다 무척 건조한 날씨, 가뭄 심각한 상태에서 강풍이 겹치니까 예. 불씨만 던져도 산불이 나고 그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상황 때문에 올 봄에 특히 올해만 벌써 2차례나 대형 산불이 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 수관화, 비화로 인해서 급격하게 번졌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통 오전 상황입니다. 이게 네. 수관화라는 것과 비화라는 것은 대형 산불이 나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래픽을 보시죠. 보통 제일 왼쪽의 나무에서부터 불이 붙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불이 올라와서 위에까지 타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나무는 아래에서부터 오지 않고요. 나무의 꼭대기에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나무의 왕관할 때 관이거든요. 예. 나무의 끝으로 불이 번진다. 이게 수관화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나무가 침이 없으면 불에 잘 타지 않습니까? 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시간이 걸릴 텐데 위로만 타면서 번져버리는 이 현상 때문에 산불이 급격하게 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강풍입니다. 네. 강풍이 불게 되면 초속 15에서 20m 정도의 강풍이 부는 상황이라면 나무에서 불티가 1초에 2km를 날아갑니다. 그렇게 멀리 1초에 갑니까? 2km요. 그렇게 되니까 이쪽을 진화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뒤쪽에서 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예.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에서의 진화는 솔직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솔직히 부족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지금 뭐 인명 피해나 시설 피해는 그렇죠. 없는 걸로 드러났는데 그런데 확산하는 방향에 아파트도 있고 또 구치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우선은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민간 100가구에 476명을 이미 대표를 했고요. 예. 안전지도로 이미 대피했습니다. 구치소가 있더라고요. 밀양 네. 구치소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그 수감자가 391명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수감자들을 대구 교도소로 역시 이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이 근처에 요양병원이 또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거기에도 지금 228명의 환자들이 있는데 대피가 이루어졌습니까? 대피를 이루어지지가 않고요. 아무래도 산불에서부터 약간 멀리는 있지만 예. 요양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지금 소방차들을 동원해서 안전조치 그러니까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줘서 네. 불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소방 안전조치를 이미 취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산불을 만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에서 산불을 만날 경우에는 바람이 등에서 부는 쪽으로 바람을 등지고 서서 최대한 직선 방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확산되는 위치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비와 같은 경우에 초당 2km까지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바람 방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옆으로 피해야겠죠. 옆으로 빨리.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예.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바람을 등진 상태에서 최대한 옆으로 빠져가는. 네. 나가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만일에 집 쪽으로 불이 오고 있다. 그럴 네. 경우에는 대피하는 게 우선이지만 그 전에 집 주변에 불에 타기 쉽거나 또는 화기류 같은 것들은 최대한 옮겨놓고요. 또 집 주변에 충분히 물을 뿌려놓은 상태에서 문을 닫고 대피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 행동 요령까지 알아봤고요. 자, 앞으로 이제 진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제 침엽수가 많고 기름 성분이 좀 있기 때문에 불길이 빨리 번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진화 작업을 하게 됩니까? 지금은 다행히 바람이 약해졌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헬기에서 물을 뿌려서 최대한 해주는 물을 건데 뿌려서 진화하고요. 예. 여름철 산불 그러니까 지금 여름을 거의 앞두고 있는 상태의 산불이 특히 어려운 게 숲이 우거졌습니다. 그 우거지면 우산 효과라고 해서요. 물이 뿌려주면
물이 제대로 스며들질 않습니다. 예. 토양에 들어가면서 밑에 불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헬기와 그다음 밑에 지상 인력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에서 충분히 물을 뿌려서 적셔주고 아래쪽에서 밑에 불을 꺼주는 두 가지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울진 산불 보니까요. 네. 소방대원들이 밤새 직접 이 물을 들고 뿌리면서, 가서 예, 뿌리면서 그렇습니다. 진화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예. 지난번에 23시간 만에 진화를 할 수 있었잖아요. 네. 지난번 울진 산불 같은 경우에는 임도라고 해서 충분히 숲속에 길이 좀 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빨리 끌 수가 있었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산불 난 지역에 나름대로 사람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임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산불도 인력들이 동원돼서 진화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산불 원인은 나오지 않았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산불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대부분의 산불, 지금까지 알려진 산불의 60% 이상이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잘못했거나 담뱃불로 인한 실화거나 예. 또는 예. 가장 중요한 게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난 산불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 사무실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직원 3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여수 산단 폭발 사고 현장입니다. 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폭발 충격이 무척 컸다고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사고가 일어난 건물입니다. 샌드위치 패널이 붙어있던 2층 높이 사무실인데요. 이 외벽이 뜯겨나간 듯 부서지면서 건물 내부까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입니다. 건물 주변 바닥에는 벽돌을 비롯해 여러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화재까지 이어지지 않으면서 지금은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입니다. 이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1시 50분쯤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 사무실인데요. 2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40대 직원 1명과 20대 직원 2명이 다쳐 전남 여수의 지역병원 2곳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여수산단은 조성된 지 40년이 넘었는데요. 죽음의 화역고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잊을만 하면 인명사고가 발생해 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여수산단 여천 NCC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2월에도 탱크 폭발로 불이 나면서 노동자 3명이 숨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곳 폭발 사고 현장에는 안전보건공단과 노동청, 경찰 등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폭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산단 폭발 사고 현장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유류세 인하폭을 역대 최대 수준인 30%로 확대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유소의 기름값 인하 직후에 잠깐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면서 생계형 사업자부터 일반 소비자까지 원성이 큽니다. 주유소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기 고양시 장항동의 한 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새 주유소 기름값 너무 비싼데 특히 경유값이 사상 처음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한 뒤에 일주일 동안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주유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그래도 주변 주유소 중에선 싼 편에 속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격판을 보시면 휘발유나 경유나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경유차 운전자나 휘발유차 운전자나 너무 비싸다,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차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 이동할 때. 그냥 내리기만 바라고 있는 거죠, 기름값이. 전혀 사실 그렇게 체감은 사실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뭐 아시겠지만 뭐 이게 오를 때는 그냥 바로 오르고 천천히 내리고 뭐 이런 류의 일들을 겪다 보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유류세 혹은 기름값 자체에 좀 불만이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의 20%에서 30%로 늘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지만 기름값이 인하 전 가격보다 비싸지며 체감 효과가 넉 달 만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유류세 20% 인하로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세금을 깎아줬는데 여기서 각각 83원, 58원씩 더 깎아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10%포인트 추가 인하의 체감 효과는 채 한 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휘발유는 20일 만에 추가 인하 전 가격을 넘어섰고 경유는 유류세 인하의 체감 효과가 사라지는데 불과 8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반짝 기름값이 내려갔다가 곧바로 치솟은 겁니다. 이후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기름값이 떨어질 일이 별로 없다는 데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나라 밖 악재들이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국제유가는 또다시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고 환율도 1,200원 중반대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 수입 손실이 5조 원에 이르는 가운데 인하 조치 연장과 같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장항동의 주유소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네, 오르는 게 또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국제 식량 원자재 가격이 연일 오르면서 국내 자영업자가 입는 타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네 골목 가게들의 시름이 깊은데요. 국민 간식 통닭을 파는 가게들도 밀가루와 식용유값 급등의 울상인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장 목소리 들어봅니다. 강민경 기자. 네, 청량리 통닭 골목입니다. 네, 밀가루 값과 식용유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통닭집 사장님들 어깨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현장 가보니 어떻습니까? 네, 오후가 되니 이곳 시장 골목도 하나둘씩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닭집 사장님들도 저녁 장사 준비에 한창인데 한편으로는 재료값이 너무 올라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밀가루에 이어서 식용유 가격마저 올랐기 때문인데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사실상 배로 가중된 상황입니다. 이 통닭집에서 하루에 3통씩 사용하는 18리터짜리 식용유 한 통입니다. 2달 전,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전에는 이 식용유 값이 4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6만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기름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 50년 가까이 이곳에서 장사를 한 사장님마저도 어떤 고민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또 값을 올리기도 매우 쉽지 않은 게 저렴한 서민 음식을 위안 삼아 이곳을 찾아온 단골을 떠나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영향이 많지. 다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냥 재래시장이고 사람들 찾아오니까 이게 값 올리기는 힘들어요. 다른 가게라고 사정이는 다르지는 않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인 튀김용 기름인 팜유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서 해바라기 씨와 카놀라 씨의 주요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으로 식용유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통닭집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통닭가게 사장님의 말도 함께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장사한 지 한 7, 8년 되는데 이렇게 기름값이 뛰는 건 처음이고 너무 힘들어요. 네, 최근 정부가 관세 면세 정책 등으로 물가 대책을 내놓은 것도 가격 인상을 결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장기화하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사태에 동네 골목 상권은 이중고를 겪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청량리 통닭 골목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4%대를 돌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모두 오르면서 8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출금리의 무서운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전달보다 0.07%포인트 오른 4.05%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4%대를 돌파한 건 7년 11개월 만으로 8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년 전 2.91%와 비교해도 눈에 띄게 높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84%에서 3.9%로, 신용대출 금리는 5.46%에서 5.62%로 올랐습니다. 각각 지난 2013년 3월과 2014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우대금리 제공으로 상승폭이 제한되긴 했지만
저신용자 확대로 신용대출 금리가 상승해 가계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 상단이 5%대, 고정금리는 6%대를 이미 돌파한 상황. 치솟는 물가에 기준금리 추가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안에 7%대를 돌파할 거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0.25%씩 4번 올린다 그런다면은 1%가 올라가게 되니까 2.75%가 되는 거죠. 7% 내지 8%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대출 평균금리도 오르면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모두 반영한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리 평균은 0.07%포인트 오른 3.57%를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뿐 아니라 예적금 금리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즉 예대금리 차는 1.7%로 전달보다 0.06%포인트 축소됐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최근 건설 원재작 값이 크게 오르면서 업체들의 공사 수주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사업성을 더 꼼꼼하게 따지다 보니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단 한 곳도 없는 재개발 현장까지 나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아파트 4,100여 가구 입주를 목표로 재개발을 추진 중인 경기도 성남 신흥 1구역입니다. 지난 4일 사업 설명회를 열었지만 현장에 온 건설사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3.3제곱미터당 495만 원으로 책정한 공사비가 너무 낮다는 게 불참 이유였습니다. 현장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전화를 저희가 했고요. 근데 그 전화를 했을 때 현장 참석이 불가능하다, 입찰을 못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재개발 사업지에서도 최근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남 수진 1구역도 5천여 가구 대단지 아파트를 짓기 위해 건설사를 찾는 공고를 냈지만 한 곳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역시 낮은 공사비 책정이 원인이었습니다. 저희들도 황당했죠. 사실은 경기도 수도권 내에서 단일 동으로서는 저희가 가장 큰 규모였는데 한 군데도 안 들어와서 저희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입찰을 고민하다 포기한 한 건설사는 공사비를 3.3제곱미터당 500만 원 초중반대로 올리거나 물가 상승분 반영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공사비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책정된 공사비가 시공사 입장에서는 입찰 참여하기 힘든 수준의 공사비로 생각됩니다. 원재재 값이 급등한 탓에 공사비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건설사 입장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철근과 시멘트의 톤당 가격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올랐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치솟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비사업의 특성인 불확실성도 변수로 꼽힙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사태 같은 일을 피하려면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조합, 그러니까 발주처와의 분쟁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에 수주를 할 때부터 프로젝트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찰 참여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게 요즘 건설사들의 트렌드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른바 묻지마 수주에서 선별 수주로 흐름이 바뀌면 착공이 미뤄지면서 장기적으로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빛던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핏땀 흘려 노력하는 범인들,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슈가, 이 정책 분석이 얼마나 획기스럽고 험한 논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헐리우드 액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세훈 후보나 이준석 대표가 흑색 비난 선전하는 정치 공세로 할 문제는 아니다. 오세훈 후보님은 억가 정치하지 마시고. 오늘 다 비행기를 다 모아서 자, 저희가
네, 표심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본투표가 진행되는 6월 1일 지방선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총력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의결되면서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직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장관 직속이 되는 겁니다. 자, 야당이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최창렬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그동안 이제 그 업무를 네. 그 검증 업무를 민정수석실에서 해왔단 말이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청와대 했죠. 민정수석실에서 했는데 민정수석실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이 검증 이제 그 기능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이제 법무부에 주겠다는 거예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서 네. 국장급 단장을 이제 만들겠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20명 정도의 그 이제 단원을 만들겠다는 건데 경찰도 가고 뭐 경찰, 뭐 국세청, 검사도 금융감독원, 가고. 뭐 국정원 다 이제 가는 거예요. 수사 정보를 담당하는 이제 인사들이 가는 건데 어딘가 이제 이 검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야당의 비판에 좀 일리가 좀 있다고 보는 게 오늘 이제 국무회의 통과됐잖아요. 네. 통과됐는데 입법 예고 기간이 있어요. 입법 예고 기간이 있는데 그 공직 후보자들의 그 이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 네. 규정을 바꾸는데 그걸 좀 40일인데 이틀로 이제 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자꾸 이제 절차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전 법무부에 가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네. 이제 다른 부처들의 얘기는 같은 부처인데 왜 동급의 부처가 왜 다른 부처를 검증하냐 뭐 이런 불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간다면 이제 그런 비판은 사라질 수가 있는데 네. 아무튼 뭐 대통령의 의지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으면 글로 갔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어요. 어디로 갔을 것 우려가 있어요. 같아요? 뭐 그대로 있거나 인사혁신처로 갔거나 이런 예. 이제 얘기들이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법무부 장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절차의 문제에서 너무 이제 빨리 서두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든 이제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이제 우려가 기우임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한동훈 법무장관은 늘공에게 주는 거다. 늘공무원 네. 뭐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투명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자, 장성호 원장님. 네. 인사정보관리단, 자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네. 근데 야당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과연 모든 그 우리나라 공직을 수행할 후보자들의 내용을 다 들여다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당이 가장 우려하는 게 어느 부분이에요?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 야당이 우려하는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힘을 너무 실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표면적으로는. 예. 그것이 저는 제일 크다고 보고 네. 우리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라는 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고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한테 예산까지 다 실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나서 정권 말기마다 구속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예. 적폐청산이라든가 개혁 이런 것들이 지금 꾸준히 이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은 집중되면 안 된다. 그것이 미국의 헌법도 연방제를 만드는 것은 권한을 분산시켜 놓아야만이 올바른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예. 그런 것들이 미국의 연방제도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우려하는 것은 민주주의, 대통령한테 권한을 지금은 점점 빼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이라는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놓고 거기에다가 민정수석실은 폐지한다 해놓고 네. 법무부에다가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커지면 나중에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면 그것을 제가 생각해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너무 큰 짐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야권 일각에서는 거의 소통령 수준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예, 과거에도 뭐 우리 정치사에서 YS 시절에 소통령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빌미로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리 행사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민주주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것은 원활하게 기구와 기구 사이에 이런 것들이 흘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딱 막아놓고 특정 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대통령령으로 신설을 한다는 것은 네. 정부 조직법에도 배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야당이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권력의 집중 비대화. 이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려면 여러 가지 분산, 권력 분산을 통해서 다양성 있는 것들을 각 기구마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하고 제도적인, 법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든 인사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도 다 파악할 수 있고요. 과거 이력도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의 독립성 침해, 삼권분립 위반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어요. 이 법원에 관련된 그리고 사법부에 관련된 거 이 네. 부분은 좀 이 대통령령이 됐건 뭐 부령이 됐건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법원에 대한 법관들의 그 인사검증이라고 해서 인사검증을 행정부가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행정부의 그 이제 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검증은 법무부가 하더라도 네. 그러나 법원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관련된 건 저는 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삼권 분립이라는 대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이 한동훈 이제 법무장관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된다고 하는 건데 이 검수한 바 이후에 이제 이런 비판이 더 많아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특히 대통령령으로 이제 고치는 문제 이런 네. 부분들 정부조직법에서 물론 이제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법률의 취지는 정부 조직법의 근거라는 거거든요. 네. 정부 조직법을 바꿔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장관 지금 화면 나왔는데요.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의 영역에서 이제 공무원들의 통상 업무가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일을 맡게 돼도 이제 감사원의 감사도 받을 것이고 또 국회에서 부르면 또 나가서 답변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됐다. 의미 있는 진전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글쎄 제도화된 측면에서는 뭐 표현 자체는 옳지만 네. 그러나 그 은밀한 과정을 들여다보는 거에는 어떤 내밀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관음증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뭐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개인적인 극도로 개인적인 사생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회에서 견제하고 나와서 불러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다 공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네. 개인 정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공개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네. 북한 문제라든가 안보적인 문제는 그것도 전체적으로 공개는 국익 차원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국회에서 정보위에서는 서로 공유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런 내밀한 어떤 개인 사적인 정보까지 국회에 부른다 한들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장관의 그 멘트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업무를 그동안 과거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모두 해왔던 그렇죠. 그런 업무죠. 알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이슈를 다음에 좀 짚어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 비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 감찰관을 뒤늦게 이제 마지막에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폐지 이야기가 나왔었나 봐요. 그런데 또 윤 대통령이 폐지는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왜 폐지 이야기가 나왔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모든 이 이제 수사나 이런 이제 정보에 관련된 거는 정식 그 수사기관이 해라. 네. 검찰이나 경찰이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특별한 직책이라든지 특별한 업무라고 해서 다른 기구나 기관이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경우도 법무부에 소속이 돼서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맥락이나 마찬가지로 굳이 특별감찰관을 둘 필요가 있는가? 검찰과 경찰이 원칙과 법률에 따라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긴 한데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뭐 측근이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예. 대통령 측근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특별감찰관 제도가 없다면 만약에 대통령에 관련된 친인척에 관련된 수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할 수도 네.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만. 그래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생긴 거였거든요. 네. 과거에 청와대에 민정수석실이 있지만 민정수석실이 과연 그 감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생겼는데 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임명을 안 했었어요. 특별감찰관을 거의. 끝까지 임명을 안 했었나요? 1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또 다른 직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예. 이제 임명을 안 했는데 이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2015년 3월에 박근혜 정부 초기 때 이것을 만들어서 대통령 배우자 그리고 대통령 사촌인의 친족 그리고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들에 대해서 비리가 있으면 특별감찰관이 대통령과 상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자리고 이것은 임의 규정이 아니고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되는 필수 규정입니다. 그렇네요. 어떤 권력이라도 감시가 필요하죠. 감시가 필요하고 예. 이것은 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1명을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고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임명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그냥 지나갔는데 예. 지난 인수위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때 당시에 반드시 앞으로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이것을 임명하겠다. 그랬죠. 그렇게 했는데 예. 일단 이제 대통령 청와대에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예. 그 측근 참모들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알아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오히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감찰 이런 자체가 좀 불편스러울 가능성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감찰이라는 것은 정말 뭐 가릴 것 없이 그냥 직진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혼선이 일어났는데 네. 일단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돼서 임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 국회에서 이것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권선동 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 주변에 있는 국회에 있는 인사들, 뭐 이제 언론은 이제 윤핵관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바로 잡은 거예요. 네.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누군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건 바로 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명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임명이 되고 또 누가 임명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하루 앞두고 여야가 유권자들께 마지막 호소를 했습니다. 제발 찍어달라고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교체의 완성을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최소한의 균형을 맞춰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선이 정권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정권교체의 후반전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교체를 완성합시다. 중앙에서 시작된 변화가 17개 시도로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이 통치하는 폭력적인 국민 억압의 시대로 퇴행하느냐, 균형 잡힌 국민 주권의 시대로 나아가느냐에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권 계급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균형을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당에게 국민 주권을 지켜낼 힘을 주십시오. 네, 여야는 마지막까지 국정안정론, 정권 견제론으로 맞붙었습니다. 여야의 목표를 보니까요. 네. 야당 같은 경우에는 네 곳도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읍소 전략에 나섰고요. 또 여당은 9곳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좀 자신감에 찬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여야의 지금 전망치 나왔잖아요. 네. 어떤 전망치가 실제와 근접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네 곳이라는 게 이제 호남 세 곳하고 네. 전남, 전북, 광주, 제주. 네 곳이란 말이죠. 네 곳 이외에는 이제 완전히 우세 지역은 별로 없긴 없는 것 같아요. 네. 전반적인 이제 그 17개 시도에서 네 군데 빼면. 근데 문제는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가 꽤 생각보다 좀 이제 넉넉한 차로 이길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주일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7%, 8%까지 예. 앞섰는데 결과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0.73% 포인트 차이. 23표차밖에 안 나왔고
2010년도에 그 예를 많이 드는데 2010년도 이제 오세훈 후보하고 이제 한명수 후보가 싸웠을 때 서울시장 선거 때 예. 그때도 결국 이제 물론 오세훈 후보가 이겼지만 아주 근소한 차로 이겼어요. 나중에 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갔다 다시 이긴 건데 네. 2016년도에 종로구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도 오세훈 후보하고 정세균 후보가 이겼어요. 오히려 그때는.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안 받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우세하죠. 정당 지지도가 높고 그래서 정권이 가출범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선거 환경상 볼 때는 국민의힘이 유리한데 네 곳 정도까지밖에 못 이긴다. 그렇게 보진 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는 야당에서 이제 그 절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지자들 결집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 같긴 한데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적어도 현재 단계에서 볼 때는 물론 그동안에 깜깜이 선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좀 유리해 보인다. 그 전반적인 판세는 그건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뭐 국민의힘이 당연히 유리한 것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취임 초기의 컨벤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야 된다는 것이 통상적인 그런 선거 구도인데 지난 지방선거 때 17대 2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참패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이제 반대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도 뒤집어지고 지금 연타석으로 3번이나 민주당이 지금 패배하고 이번에 패배하면 3번째 패배인데 지난 그 4.7 선거 지난해 보궐선거부터 해서 3번째 지금 여야 격돌 아니겠습니까? 선거의 통상적인 것은 대세론과 읍소론이 있는데 대세론이라는 것은 지금 세를 상당히 크게 확장하는 측, 공격적인 어떤 선거 캠페인을 하는 쪽이 대세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대세론을 주장하고 있고 그런 거군요. 그리고 나서 지금 민주당은 지난번 15군데를 장악했다가 이번에 사실은 4석까지 하면 11석을 지금 잃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읍소론이라는 것이 방어 전략의 일환입니다. 최소한도로 우리 당원이라든가 지지층 결집해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지키자. 그리고 나서 중원에서 승부를 걸자. 중원이라는 것은 충남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그리고 경기도, 인천 이 4군데를 지금 민주당이 지금 노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 전략이 지금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그리고 지난 사전 투표에서도 이것이 통하고 있다. 읍소 전략에 통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전남이 31.4%로 전국 최고입니다. 사전투표율이. 그리고 고흥이 49.66, 거의 50%에 육박하는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야 우리 민주당의 어떤 아성인 전남에서 이렇게 결집하고 있다. 이 결집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 단체장들이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읍소 전략, 방어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4석 정도 운운하는 것은 선거 뚜껑을 열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광주, 전남북 그리고 제주에서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접전을 펼치는 곳 가운데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이 4곳도 잘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8곳이 되거든요. 8곳 되고. 충남도 이기면 9곳이 됩니다. 17곳 중에서 지금 뭐 지금 4군데밖에 이길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엄살 전략인 것 같고, 그러면 전략적인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꼭 이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역대 선거들 쭉 보면요, 대체로 예상했던 것과 빗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었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뭐 황금 문할 얘기도 나오고 정말 이 국민의 선택은 위대했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탄복을 자아내게 한다고요, 항상.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근데 항상 보면은 총선거도 그렇고 뭐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예측하고 이러는 게 많이 틀려요. 민심은 위대하다. 민심이 위대하다. 역시 뭐 위대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진짜 사실 그렇게 느낍니다. 지난번도 이제 대선 때도 그랬고요. 3월 9일 날도 그랬고. 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저도 국민의힘이 전반적인 선거 환경이 유리하다. 정당 지도가 높고 이미 초반이고 하니까 당연한데 게다가 최근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있어요. 악재가 국민의힘보다 이쪽이 많은데 민주당에. 그래서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의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된다면 완전 승패가 뒤집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의외로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경기 지역 지금 뭐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김은혜 후보하고 김동연 후보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 결국은 승부는 어디서 갈릴 것 같아요? 지금 뭐 재산 등록 문제가 상당히 저는 파괴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15억이 어떻게 우리 서민들이 생각할 땐 15억은 아파트 몇 채 값 아니겠습니까? 네, 배우자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고 그 관련해서 선관위가 인정을 했죠. 인정을 하고 선거 개표소 주변에 5장씩 그것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박빙의 승부를 갔지만 지금 민주당 당원이라든가 지지층이 상당히 결집하는 분위기도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선거 벽보가 붙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는 이것이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돼도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것들이 김은혜 후보한테는 상당히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예를 들어서 패배한다면 가장 큰 패배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 배우자 재산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경기도 선거가 이제 워낙 초박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승패를 바꿀 정도가 될지. 근데 승패를 바꾼다는 게 이제 어느 후보가 이긴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후보가 리드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예. 굉장히 악재인 건 틀림없어요. 재산 신고가 누락됐다라는 거, 축소 신고됐다라는 거, 그래서 선관위가 인정했다라는 거.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재산 신고가 이제 축소되거나 누락돼서 나중에 의원직 상실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법원이 고의성이 있거나 당락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 당선 무효형이 나오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100만 원 이하가 돼서 이제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 부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재산 누락 신고라는 게 축소 신고가.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잠시 뒤에 산불이 지금 큰 불이 났거든요. 산불 3단계 밀양에 큰 불이 났는데 관련해서 현장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장 브리핑이 시작되면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지역 가운데 한 곳이 인천 계양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영선 후보가 맞붙은 곳인데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박빙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뭐 선거 구도 이슈 인물인데 예. 사실은 인물이 부각되는 곳은 뭐 분당하고 계양을 두 군데입니다. 네. 지난 직전에 대선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전국적인知名도가 상당히 크고 특히 계양을 같은 경우는 뭐 역전되는 그런 여론적 지표도 있었지만 네. 송영길 후보가 4번이나 국회의원 당선된 민주당의 아주 핵심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컨벤션 효과라든가 이재명 후보가 직전에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역을 옮겼다. 물론 국회의원은 뭐 전국에서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직위이기 때문에 네. 뭐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가지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렇게 큰 인물이 오면 뭐 김포공항도 이전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천 상당히 크게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명망가가 오면 우리한테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기대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로섬이 될 가능성이 크고 컨벤션 효과 윤석열 정권의 컨벤션 효과와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의 그런 것이 제로섬이 됐을 때 결국은 지지층 결집이 어디가 더 많이 투표장에 나오냐 그렇군요. 그런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여론적인 지지 추이대로 보면은 뭐 하여튼 우리가 승부를 예측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브리핑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산림청장 브리핑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또한 민가 주변 주요 시설 위주로 헬기에서 물을 투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담수지가 가깝고 산불 확산이 주춤하기 때문에 산불 진화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총 44대의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상에서는 지상 인력이 8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지상에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헬리콥터가 물을 투하하면 지상에서 잔불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피해 현황은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은 약 100여 가구가 476명이 마을 쉼터 등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또한 밀양 구치소에 수감하고 있는 391명은 대구 교도소로 이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화윤 요양병원 228명은 만인의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 영향구역은 187헥타이고 잔여 화선은 6.2km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오전에 브리핑한 것처럼 오늘 일몰인 7시 30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부를 진화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해서 야간 산불 진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헬기가 철수하기 때문에 산림청을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의 특수 진화대를 중심으로 해서 야간 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성현 산림청장의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오늘 일몰이 7시 반인데요. 7시 반까지 주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브리핑이 있었고요. 아직까지 인명재산 피해는 확인이 안 됐고 근처 주민들은 모두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지방선거의 막판에 최대 이슈가 김포공항 이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이재명 후보한테는 호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 전체 선거판 세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모르죠. 개항을 자체의 지역구 선거는 모르겠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이게 다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김포공항 네. 문제가 서울도 연관돼 있고. 근데 최근 나오는 얘기들이 좀 억측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 죄송합니다. 네. 우선 제주 해저 터널 얘기도 나오고. 예. 74km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라남도 보길도부터 이제 제주도까지 판다는 건데 도보획보다 길어요. 예. 너무 먼 훗날 얘기 같고 네. 또 이제 수직 이착륙 얘기도 나오고 있고 비행기. 보잉 비행기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수직 이착륙 할 수 있을까? 예. 기술적인 문제지만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특히 이제 김동연 후보, 민주당의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성남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한다고 했었어요. 네. 이거가 어떻게 배치됩니까? 이런 문제들. 예. 이게 너무 이제 선거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낸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지난 네. 대선 때도 이 얘기가 있었는데 당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접었던 거거든요. 민주당 공약을 하려다가.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게다가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흑자가 나는 공항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갑자기 인천공항에 옮긴다? 그게 과연 얼마나 많은 설득력이 있을까? 네. 그래서 모르죠. 이제 계양을 주민들이나 이제 서부 지역에 있는 이제 시민들은 인천 그리고 이제 김포, 서울 강서 이쪽에 개발해서 제2의 판교, 제2의 강남 만든다고 하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한 현실 가능성을 많이 인정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에게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래서 예. 두 분의 분석이 엇갈렸는데 내일 선거 결과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AI 윤석열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이를 묵인했다면 탄핵도 가능한 중차대한 사안이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걸 보셨죠? 봤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자막에 윤 대통령과 함께한다 뭐 이런 자막이 떴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자막을 이제 그 남해 군수 측에서 올렸겠죠. 예. 올리고 이제 동영상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걸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이걸 알고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논란이 생길 거 너무나 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같지는 않고 이른바 과거에 이제 무슨 마케팅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박근혜 마케팅, 뭐 문재인 마케팅, 네, 그 선거 때마다 대통령과 사진 찍은 거 이런 거 이제 보여주고 이러는데 그런 일환이 아닌가. 그래서 좀 탄핵 얘기 나오는 건 좀 과한 얘기 같긴 합니다. 예, 네. 박지원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글쎄 뭐 선거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시기라 당대표로서는 한 표가 쉽지 않습니까? 네.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법 제253조 허위 표시죄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사기죄 또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이 AI 영상이 정말 구체성이 있고 네. 연계가 돼 있고
범죄 연관성이 있고 그런 것들은 뭐 또 나중에 선관위라든가 사법당국에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네. 바로 내일이 선거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대선 불복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그것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대선 불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네. 특히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자극적으로 얘기해야만이 유권자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예. 탄핵, 대선 불복. 그래서 두 가지 아주 강한 그런 어조로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일의 선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 모든 것이 다 선거로 집중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서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이를 두고 어제부터 이제 보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군지를 두고서 이 해명이 엇갈렸기 때문이죠. 어제 보셨죠? 사진도 보고 그랬는데 해명도 봤는데 예, 해명이 좀 엇갈리면서 대통령실 직원이 찍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대통령실 직원이 그렇습니다. 찍었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옷이라든지 이제 갖고 있는 소지품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인기가 있고 저는 그런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실이 어쨌든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다 팬카페를 통해서 다 그것도 사실 원래는 이제 대변인실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찍어서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그걸 이제 그 언론사 릴리스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죠. 네. 팬클럽에 올리고 이런 것들도 좀 낯선 장면들이거든요. 좀 이 부분은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자꾸 사적으로 찍어서 팬클럽에 가고 또 거기 팬클럽에 뭐 강 변호사라는 분이 또 이것도 옹호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모양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자연스러우진 않아요. 있는 그대로 대변인실에서 찍어서 공개하면 돼요. 언론사를 통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단지 이제 그 사적인 이제 그 공간처럼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에 한번 와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평일이었다라는 거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게 좀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단지 그 절차의 문제는 한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고 사실은 대통령 집무실은 항상 전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안 문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런 모습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서민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관저라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부부도 그 관저에서 사진을 찍어서 뭐 이렇게 올린 것도 있지만 집무실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집무실은 항상 국가의 모든 국민의 어떤 재산과 안보 이런 측면에서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은 약간의 어떤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유축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공격할 수도 있겠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담당할 대통령실 직원이 조만간 배치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열 영인대 특임교수님, 장성호 건대 미래지식교육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1 지방선거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시도지사, 지금 대선으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지고 있죠. 특히 대형 지자체의 단체장이 되면 단번에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도지사가 대선 본선까지 나서거나 대통령 당선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분석했습니다. YTN 민심연구소 나와주시죠. 지방선거가 이른바 대권의 길목으로 여겨지는 이유, 행정 경험과 정치력을 인정받은 광역단체장들이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치러진 7차례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민심의 선택을 받은 광역단체장은 모두 76명입니다. 이 가운데 30명이 대선 출마를 시사하거나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4명꼴로 이 대통령의 꿈을 드러낸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16명 가운데 11명이, 비수도권 단체장은 60명 중에 19명이 대권 도전을 시사를 하거나 출마를 언급했습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은 70% 가까운 사람들이 대권을 꿈꾸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광역단체장이 대권 길목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07년 대선 무렵인데요. 이때부터 광역단체장의 대선 출마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권을 꿈꾸는 광역단체장들이 늘어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우선 YS와 DJ로 대표되는 이 거물급 정치인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점을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비주류로 분류가 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 역시 대통령직 도전의 문턱을 낮춘 하나의 요인으로 보입니다. 또 당시 민선 3기 이명박 서울시장의 급부상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이번엔 지방 정치를 통해서 대권의 꿈을 키운 인물들 누가 있었는지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역대 광역단체장 가운데 대선 출마 가능성을 한 번이라도 입에 올렸던 인물들입니다. 모두 30명인데요.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인물 외에도 대권 도전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대선을 앞두고 이번 대선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사람 몇 명일까요? 24명입니다. 이들이 당내 경선 레이스를 비롯한 본격적인 선거 과정에 뛰어드는데요. 7명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른 후보와 단일화를 하죠. 이렇게 남은 17명이 경선을 완주하지만 상당수가 탈락합니다. 실제로 본선 진출은 5명뿐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까지 사퇴하지 않고 선거 당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린 사람 이렇게 4명입니다. 여기까지 올 확률 5%네요. 이것만도 쉽지 않죠. 이 중에 청와대 문턱을 넘은 사람 단 1명뿐입니다. 확률로 따지면 1%네요. 지방선거를 대권의 길목으로만 보기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가 역시 5년 후 대권 도전의 꿈을 꾸고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일부는 지난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낙방한 뒤 이렇게 다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습니다. 5년 후 일은 누구도 모르지만 대권 도전에 앞서 우선 4년 동안의 지방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겠죠. 물론 그 전에 이번 선거의 문턱을 넘어야 할 거고요. 지금까지 민심연구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열풍을 이용해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5천여 명의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다단계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실체도 없는 태양광 기업에 투자하면 월 4% 수익을 벌 수 있다고 광고했는데 이런 식으로 모은 돈이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여정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적발된 이 불법 다단계 일당의 사기 규모가 상당합니다. 수천억 원을 끌어모았다고요? 네, 다단계로 투자받은 돈만 무려 3,600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모두 161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번 다단계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은 40대 A씨인데요. A씨 일당은 지난 2018년 5월쯤 회사를 설립한 뒤 작년 6월까지 3년간 투자업체를 빙자해 수천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지역 법인을 만든 뒤 매달 투자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A씨는 수천억 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회사에 돈을 맡기면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해 원금 보장은 물론 매월 2%, 많게는 4%까지 이자를 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A씨가 투자자를 현혹하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쫓아다니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시간 동안 저는 그 길목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서서 퍼다봤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네, 이들이 광고한 태양광 기업 실제로 어떤 업체입니까? 네, 실체가 없는 껍데기 회사였습니다. 투자금 수천억 원을 끌어모았지만 실제로는 투자도 없었습니다. 초기 투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들에게 새로 들어오는 투자금을 수익이라며 입금해주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원활한 돌려막기를 위해 A씨 등은 회원을 모집해오면 고액의 대가를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사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적게는 10억 원, 많게는 무려 90억 원까지 보장해주다 보니 경찰이 이들을 붙잡았을 때 몰수한 사치품들도 상당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범죄 수익 규모만 832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들은 범죄로 벌어들인 돈으로 고급 주거지와 고급 승용차를 빌리고 값비싼 명품 시계를 사는 등 매월 수천만 원을 쓰는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근 고이자 고수익을 미끼로 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 전 신중하게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월세로 임대하는 집은 많지만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주택도시공사 SH 협력업체 행세를 하면서 싼 값에 전세를 구해주겠다고 속여
10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실제 SH가 운영하고 있는 주거지원 제도를 미끼로 60명이 넘는 피해자를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김모 씨는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서울 길동에 있는 아파트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협력업체를 운영한다는 지인 50살 박모 씨가 민간주택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해준 덕분이었습니다. SH가 운영 중인 기존 주택 전세임대 제도인데 공사가 민간인에게 직접 주택을 빌린 뒤 일정 소득 이하의 입주자에게 싼 값에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김 씨는 최근 직접 찾아온 임대인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살고 있던 집이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이 돼 있었고 SH 사업 대상 주택도 아니었던 겁니다. 임대인이 이제 나가라고 해서 월세를 한 수개월 지금 미납이 돼서 납부가 안 됐다라고 해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국가지원금이 나오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보니 박 씨는 SH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내민 전세임대차 계약서도 부동산 중개업체처럼 꾸며놓은 사무실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박 씨 본인이 먼저 민간주택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 앞에선 자신의 직원을 임대인인 것처럼 내세워 가짜 전세 계약서를 쓴 겁니다. 전세값을 고스란히 떼이고 월세 계약까지 만료된 김 씨는 가족과 함께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됐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 가족들 다 전부 대출을 다 끌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밥도 제대로 못 먹죠.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박 씨가 지난 2015년부터 무려 7년 동안 이런 수법으로 속인 피해자는 65명. 대부분 학교 동창이나 지인 또는 지인의 가족 등이었는데 가로챈 돈만 10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는 이들에게 받은 전셋값으로 피해자들 집 월세 계약을 연장해오다 더는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면서 범행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4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을 토대로 추가 피해 여부와 함께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프랑스 오픈 테니스 여자부에서 세계 1위 시비용테크가 중국의 20살 신예 정친원과 고전 끝에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8강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남자부 준우승자 치치파스는 19살 샛별 루네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전통의 야구 명문 경남고등학교가 황금사자기 전국대회에서 48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경남고는 강타선을 앞세워 청담고를 7대2로 제압하면서 2010년 청룡기 우승 이래 전국대회에서는 12년 만에, 황금사자기에서는 48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2010년 우승 6월을 하루 앞두고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는데요. 다만 오늘보다 더 덥겠고 일교차가 15도 안팎 크게 나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종일 쾌청하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건조하겠는데요. 현재 영동과 충북 또 영남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영동 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 예방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17도, 부산은 1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서 더 덥겠습니다. 서울 29도, 창원도 29도, 광주는 32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부터 현충일인 월요일 사이에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